저 좀 구하러 와주세요. 여긴 지옥이에요. 새벽 3시 캄보디아 프놈펜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화면 속 누군가의 떨리는 손끝이 카메라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의 목소리, 그리고 단 한 문장. 살려주세요. 국제기구는 조사 중이라 했고 캄보디아 검토 중이라 말했습니다. 모두가 머뭇거리는 그때 오직 한 나라 대한민국만이 움직였습니다. 48시간 안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란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그 나라엔 무슨 힘이 있는 걸까요?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시죠. 캄보디아 프놈펜 뒷골목 어딘가에서 한국 청년 12명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범죄 조직은 협상을 거부했죠. 정부 간 외교 채널은 막혔습니다. 세계는 침묵했어요. 그런데 한 나라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이클 하트입니다. 영국 출신 국제개발 전문가로 20년간 동남아시아 위기 상황을 다뤄왔죠. UN 캄보디아 사무소에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어요. 제 책상 위엔 지난 1년간의 통계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동남아 납치 사건 구조 성공률 3.2%, 국제기구 평균 대응 시간 72시간. 참담한 숫자들이었죠. 그런데 이날 모든 통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SNS 알림이었습니다. 한국 청년이 올린 구조 요청 영상이었죠. 23초짜리 짧은 영상이었는데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화면 속 청년은 손목이 묶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를 도와주세요. 캄보디아 어딘가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캄보디아어로 협박하는 소리가 들렸죠. 칼날이 목 근처로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업로드 10분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어요.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졌죠. 정부는 뭐 하고 있냐? 빨리 구해내라. 우리 국민을 버릴 수 없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30분 만에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내용이었죠. 보통 이런 성명은 며칠이 걸리는데 말입니다. 오후 4시 한국 대사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도 참관자로 초대받았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 대사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 있었거든요. 48시간 안에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한 명씩 처형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대사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협상하지 않습니다. 구출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나라 대표들은 서로 눈치만 봤어요. 너무 위험하다, 주권 침해에 문제가 있다, 신중해야 한다는 말들만 나왔죠. 20년간 들어온 똑같은 변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사는 달랐어요. 우리 국민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러고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다른 대표들은 당황했죠. 이런 상황을 처음 봤거든요. 오후 5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에서 특수 대응팀이 이미 출발했다는 거였어요. 민간 항공기를 전세 내서 프놈펜으로 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건 발생 2시간 만의 일이었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유엔에서 20년 일하면서 이런 속도는 처음 봤거든요. 보통 국제기구는 회의만 열흘을 해도 결론이 안 나오는데 말입니다. 저녁 6시 프놈펜 공항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응팀이 도착한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저도 궁금해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올까 싶었거든요. 오후 7시 30분 대한항공 전세기가 착륙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정장을 입은 외교관부터 검은 옷을 입은 특수요원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이 달랐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소통했습니다. 손짓 하나, 눈빛 하나로 역할을 나눴죠.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 완벽한 팀워크였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은 세 팀으로 나뉘었어요. 외교팀은 캄보디아 정부와 협상하러 갔고 정보팀은 범죄 조직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구조팀은 장비를 점검하며 작전 준비에 들어갔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국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민이 위험에 처하자 모든 것을 걸고 움직이는 모습이었거든요. 밤 10시 한국 대사관이 24시간 비상체제로 돌입했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진 건물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외교가 아니라 작전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새벽 3시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구조팀이 범죄 조직의 은신처 중 한 곳을 찾아낸 거예요. 정보팀의 추적과 현지 협력자들의 도움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저는 작전 상황실에 있었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임시로 설치한 지휘소였죠. 벽면에는 푸놈펜 지도와 실시간 정보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서 작전팀장이 차분하게 지시를 내렸어요. 타겟 확인. 인질 4명 생존 확인됐습니다. 정찰팀의 보고가 들렸죠. 드론을 통해 건물 내부 상황을 파악한 결과였어요. 4명의 한국 청년이 지하실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작전팀장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구출 작전 개시합니다. 목표는 인질 전원 무사 구출이죠. 그 순간 모든 팀원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새벽 4시 구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특수요원들이 건물을 포위했어요. 하지만 총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루탄과 섬광탄을 사용해 범죄자들을 무력화시켰죠. 인질 확보 완료. 부상자 없음. 라디오에서 들려온 보고였어요. 작전 시작 17분 만의 일이었습니다. 상황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구조된 4명의 청년들은 탈진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고 한국 의료진이 치료를 시작했어요. 가족들과의 화상통화도 이루어졌죠.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8명이 더 남아 있었거든요. 범죄 조직은 첫 번째 구출 작전을 보고 더욱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나머지 인질들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정보도 들어왔어요. 새벽 5시 캄보디아 정부에서 한국 대사관에 항해 전화가 왔습니다. 주권 침해다 사전 협의 없이 작전을 벌였다는 내용이었죠.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한국 대사의 대응은 단호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주권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죠. 계속 구출 작전을 진행하겠습니다.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확고한 의지였어요. 오전 6시 두 번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인질들이 푸놈펜 외곽 공장지대로 이송됐다는 거였어요. 더 삼엄한 경비와 함께 말입니다. 상황이 더 어려워진 거죠. 정보팀은 즉시 현장 정찰에 나섰어요. 드론과 위성 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은신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오전 8시 범죄 조직에서 새로운 협박 영상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8명의 인질이 더 열악한 환경에 갇혀있는 모습이었어요. 24시간 안에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는 메시지와 함께였죠.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는 다시 한번 들끓었습니다. 빨리 구해내라, 정부를 믿는다, 포기하지 마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국민들의 간절함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캄보디아 현지 시민들도 한국의 구출 작전을 지지하기 시작한 거였죠. 코리아 굿, 헬프 코리아라는 피켓을 들고 한국 대사관 앞에 모였습니다. 오전 10시 캄보디아 특경대에서 협력 제안이 들어왔어요. 함께 작전을 수행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팀의 전문성과 장비를 보고 감명받았다는 거였죠. 작전팀장은 즉시 합동작전을 결정했어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현지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니까요. 실용적이면서도 현명한 판단이었어요. 오전 11시 합동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팀이 가져온 최신 장비와 캄보디아 특경대의 현지 정보가 결합됐어요. 완벽한 작전 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했죠. 타겟 건물은 3층 구조입니다. 인질은 2층에, 범죄자들은 1층과 3층에 배치되어 있어요. 캄보디아 특경대장의 설명이었습니다. 드론 정찰로 확인된 정보였죠. 한국 팀장이 응답했어요. 우리는 3층에서 하강작전을, 캄보디아 팀은 1층에서 진입작전을 담당하면 어떨까요? 동시 진입으로 혼란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완벽한 역할 분담이었습니다. 각자의 강점을 살린 전략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협력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 싶었거든요. 정오, 최종 작전 계획이 확정됐어요. 오후 3시에 두 번째 구출 작전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목표는 여전히 같았죠. 인질 전원 무사 구출이었어요. 오후 2시 50분, 작전 개시 10분 전. 한국과 캄보디아 합동팀이 최종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무전기 점검, 장비 확인, 진입로 재검토까지 완벽하게 준비됐어요. 저는 상황실에서 실시간 중계를 지켜봤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드론에서 촬영한 건물 전체가 보였어요. 3층 건물, 주변 경비, 모든 게 한눈에 들어왔죠. 작전 개시. 오후 3시 정확히 팀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한국팀은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옥상으로 하강했어요. 동시에 캄보디아 팀은 1층 정문으로 진입했죠. 3층 진입 완료. 저항 없음. 한국팀의 첫 보고였어요. 1층 확보. 범죄자 3명 체포. 캄보디아 팀도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2층에서 총성이 들린 거였죠. 범죄자들이 인질을 방패로 삼고 저항하기 시작한 겁니다. 인질 상황 확인 바랍니다. 팀장의 긴급 지시가 내려졌어요. 카메라가 2층으로 향했습니다. 8명의 한국 청년들이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범죄자 2명이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상황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함부로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인질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으니까요. 모든 팀원들이 긴장한 채로 대기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한국팀의 협상 전문가가 나섰습니다. 확성기를 통해 캄보디아어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나가면 안전을 보장하겠다. 인질만 놓아달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범죄자들은 협상을 거부했어요. 경찰이 물러나지 않으면 인질을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어요. 오후 3시 10분 한국팀에서 새로운 작전을 제안했습니다. 최루가스를 이용해 범죄자들의 시야를 차단한 후 특수요원이 인질을 구출하는 방법이었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캄보디아 팀장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인질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어요. 당연한 걱정이었죠. 한국 팀장이 자신있게 답했어요. 우리에게는 가스 마스크가 있습니다. 인질들에게 신속히 착용시키고 구출할 수 있어요. 30초면 충분합니다. 작전이 승인됐어요. 오후 3시 15분 최루가스가 투입됐습니다. 연기가 2층을 가득 채웠고 범죄자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바로 그 순간 한국 특수요원 4명이 동시에 진입했습니다. 연막 속에서도 정확히 인질의 위치를 파악했어요. 야간 투시경과 열감지 장비를 활용한 결과였죠. 인질 확보 중. 가스 마스크 착용 완료. 무전기에서 연이어 보고가 들렸어요. 한 명씩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후 3시 17분 마지막 인질이 구출됐습니다. 인질 전원 구출 완료. 부상자 없음. 그 순간 상황실이 폭발했어요.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범죄자 2명도 무력화됐습니다. 가스에 의해 시야를 잃은 상태에서 체포된 거였어요. 총 한 발 쏘지 않고 모든 인질을 구출한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구출된 8명의 청년들은 모두 건강한 상태였어요. 탈수와 경미한 외상을 제외하고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정밀 검사를 받았죠. 오후 4시 한국 대사관 앞에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인들이었어요. 코리아 땡큐, 아메이징 코리아라는 피켓을 들고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국적을 떠나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감동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인류애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오후 5시 한국 팀과 캄보디아 팀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두 나라 국기가 나란히 걸린 무대에서 성공적인 작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두 나라의 완벽한 협력으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한국 팀장의 발언이었어요. 캄보디아 특경 때의 전문성과 현지 지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캄보디아 팀장도 화답했어요.
한국팀의 최신 장비와 뛰어난 전술이 우리에게 큰 배움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협력을 계속하고 싶어요. 오후 6시 구출된 12명의 청년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마련한 안전한 장소였어요. 가족들과의 화상통화가 이어졌죠. 엄마, 아빠, 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청년들의 목소리에 안도와 감사가 묻어났어요. 화면 너머 가족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적 같은 재회였죠. 저녁 7시 한국 대사가 최종 브리핑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위험에 처해 있든 반드시 구해내겠습니다.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약속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국가의 모습이구나.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거는 것.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구나 싶었어요. 48시간 만에 모든 인질이 구출됐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변화의 시작이었죠. 세계가 한국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저녁 8시 국제 언론들이 일제히 속보를 내보냈어요. CNN, BBC, 알자지라 모든 주요 매체가 한국의 구출 작전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미라클 인 캄보디아, 코리안 스타일 레스큐라는 제목들이 눈에 띄었어요. 저도 급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UN 본부에 보낼 긴급 보고서였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20년간 봐온 그 어떤 사례와도 달랐거든요. 전례 없는 신속성과 효율성을 보였다. 이렇게 시작했지만 부족했어요. 완벽한 국제 협력의 모범 사례를 만들었다. 이것도 충분하지 않았죠. 그래서 다시 썼습니다. 한국은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맞는 표현이었어요. 기존의 외교는 협상과 타협이 중심이었는데 한국은 행동과 결과로 말했거든요. 밤 9시 캄보디아 훈센 총리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구출 작전을 전폭 지지한다. 양국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아침에 항의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죠. 정치적 계산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실제 성과에 감동한 측면이 컸어요. 캄보디아 국민들도 한국을 지지하고 있었거든요.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던 거죠. 밤 10시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태국, 베트남, 라오스에서 동시에 협력 요청이 들어온 거였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답변은 간단했어요. 언제든지 협력하겠다. 생명을 구하는 일에 국경은 없다. 외교 수사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답변이었죠. 밤 11시 UN 사무총장에서 축하 메시지가 왔습니다. 인도주의 정신의 완벽한 실현이라는 평가였어요. 아시아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죠. 자정이 되자 한국에서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자랑스럽다는 댓글들로 가득했어요. 이게 우리나라다, 대한민국 만세, 정부 잘했다는 반응들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부러웠습니다. 국민이 자신의 나라를 이렇게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는 게 말이에요. 영국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새벽 1시 푸놈펜 공항에서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구출된 12명의 청년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었어요. 수백 명의 캄보디아 시민들이 배웅을 나왔죠. 코리아 땡큐, 컴백 캄보디아라는 구호가 공항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태극기를 흔들며 눈물을 흘렸어요. 한국 청년 하나하나와 악수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죠. 새벽 2시 대한항공기가 이륙했습니다. 기내에서는 조용한 감사의 시간이 흘렀어요. 청년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캄보디아에서의 악몽 같은 시간을 되돌아봤죠.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보였어요. 우리나라가 포기하지 않고 구해줬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제목은 캄보디아 인질 구출 작전 분석 마이너스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하지만 분석보다는 감동이 더 많이 담겼죠. 한국은 말하지 않고 행동했다. 협상하지 않고 구출했다. 시간을 끌지 않고 결과를 만들었다.
객관적 평가였지만 감정이 배제될 수 없었어요. 새벽 4시 인천공항에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출된 청년들을 맞이하기 위해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였어요. 새벽 시간인데도 말입니다. 공항 도착 로비는 태극기와 환영 현수막으로 가득했어요. 돌아와서 고맙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는 문구들이 눈에 띄었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였습니다. 오전 5시 30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청년들이 게이트를 나오자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며 잘 돌아왔다고 말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공동체구나.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처럼 걱정하고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국가와 국민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오전 6시 청와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어요. 앞으로도 국민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죠. 오전 7시 국제 언론들의 분석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아 모델, 새로운 외교 스타일, 행동하는 정부라는 키워드들이 반복됐어요. 특히 뉴욕타임스의 분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외교를 게임이 아니라 생명으로 본다는 표현이었어요. 정확한 지적이었죠. 오전 8시 저에게 런던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캄보디아 사건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였어요. 유엔 차원에서 공식 문서로 남기겠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객관적 분석만으로는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담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숫자와 통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오전 9시 캄보디아 현지 소식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한국 구출작전에 참여했던 캄보디아 특경대원들이 영웅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과 함께 작전한 것이 자랑스럽다는 인터뷰들이 현지 언론에 실렸습니다. 협력의 성과를 함께 나누는 모습이었어요. 이것 또한 한국 스타일의 외교였죠. 오전 10시 동남아 각국에서 연이어 협력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까지 총 7개국이었어요. 한국식 신속 대응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리더로 떠오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신뢰와 실행력으로 말입니다. 정오 유엔 안보리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캄보디아 사건을 계기로 국제인질 구출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한국이 제시한 모델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48시간 만에 외교사의 새로운 장을 연 셈이었죠. 저는 20년 경력상 이런 변화는 처음 봤어요. 하지만 한국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캄보디아 성공에 고무된 동남아 범죄 조직들이 더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한국의 도전장을 내민 것 같았죠. 오후 2시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미얀마에서 한국 의료진 6명이 무장단체에게 납치됐다는 거였어요.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으로 의료봉사를 하던 중이었죠. 이번엔 상황이 더 복잡했습니다. 미얀마는 내전 중이었거든요. 정부군과 반군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구출 작전은 극도로 위험했어요. 게다가 범죄 조직이 아니라 무장단체였죠. 오후 3시 한국 외교부에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캄보디아 성공 경험은 있지만 미얀마는 차원이 달랐어요. 정치적 상황도 복잡하고 지리적 접근도 어려웠거든요. 이번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의 솔직한 발언이었어요. 미얀마 정부의 협조도 불확실하고 현지 상황 파악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포기할 수 없다. 캄보디아에서 해냈는데 왜 안 되냐. 우리 의료진을 구해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오후 4시 청와대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어요. 구출 작전을 추진한다는 발표였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국민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였죠.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걱정이 됐습니다. 캄보디아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실패할 가능성이 높았고 그렇게 되면 한국의 이미지에도 타격이 클 테니까요. 오후 5시 한국 대응팀이 다시 편성됐습니다. 이번엔 규모가 더 컸어요.
외교관, 정보요원, 특수부대, 의료진까지 총 40명의 전문가 팀이었죠. 하지만 미얀마 진입부터 문제였습니다. 양곤 공항은 폐쇄 상태였고 육로는 더 위험했어요. 결국 태국을 경유해 비공식 루트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오후 6시 팀이 출발했습니다. 이번엔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어요. 은밀한 작전이 필요했거든요. 저는 태국 방콕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밤 9시 첫 번째 정보가 들어왔어요. 납치된 의료진들이 미얀마 북부 산악지대에 있다는 거였습니다. 무장단체가 정부군을 피해 깊숙한 곳으로 숨어든 거였죠. 문제는 접근성이었어요. 도로도 없고 헬기 착륙도 불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도보로만 접근할 수 있는 험난한 산악 지형이었거든요. 밤 10시 미얀마 현지 협력자를 통해 추가 정보를 얻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거였어요. 식수와 의약품이 부족한 상황이었죠. 자정, 한국팀이 미얀마 국경을 넘었습니다. 태국 국경수비대의 은밀한 협조를 받은 결과였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새벽 2시 현지 가이드와 합류했습니다. 미얀마 출신으로 산악 지형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위험하지만 가능하다는 게 그의 판단이었죠. 새벽 3시 도보 행군이 시작됐습니다. 40km의 험난한 산길이었어요. 무장단체의 순찰을 피하면서 은밀하게 이동해야 했습니다. 오전 6시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어요. 정부군 헬기가 상공을 선회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발각되면 모든 계획이 무산될 수 있었죠. 팀원들은 즉시 숲속으로 숨었어요. 30분간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헬기가 사라지자 다시 이동을 재개했죠. 1시간의 지연이었어요. 오전 9시 무장단체의 전초기지를 발견했습니다. 망원경으로 관찰한 결과 의료진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무장대원이 15명 정도 보였거든요.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현지 가이드가 직접 접촉을 제안한 겁니다. 저들과 협상해보겠다는 거였죠. 너무 위험합니다. 팀장이 반대했어요. 발각되면 모든 게 끝이에요. 당연한 우려였죠. 하지만 가이드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는 이 지역 출신입니다. 저들과 언어도 통하고 문화도 알아요. 설득할 수 있을 겁니다. 오전 10시 가이드가 혼자 전초기지로 향했습니다. 나머지 팀원들은 긴장한 채로 기다렸어요.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거든요. 1시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었어요. 팀원들의 걱정이 커졌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분위기였죠. 오전 11시 30분 드디어 가이드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무장단체 지휘관과 함께였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긴장했죠. 의료진을 만나보고 싶다고 하네요. 가이드의 통역이었어요. 한국에서 온 구조팀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다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전개였어요.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기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한국의 캄보디아 구출작전 소식을 들었다는 거였죠. 정오, 무장단체 지휘관과 직접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간단한 텐트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통역을 통해서였지만 진솔한 대화였죠. 당신들이 진짜 한국에서 온 구조팀입니까? 지휘관의 첫 질문이었어요. 캄보디아에서 기적을 일으킨 그 팀 말입니까? 팀장이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료들을 구하러 왔어요.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지휘관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우리도 캄보디아 뉴스를 봤습니다. 인상적이었어요. 총 한 발 안 쏘고 모든 인질을 구출했다죠? 네, 그랬습니다. 팀장의 간단한 대답이었어요. 오후 1시 놀라운 제안이 나왔습니다. 의료진을 돌려보내겠습니다. 조건 없이요. 지휘관의 발언이었어요. 모든 팀원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왜 그러시는 겁니까?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조국을 위해 싸우는 전사들이에요. 의료진은 우리를 도우러 온 사람들입니다. 해칠 이유가 없어요. 오후 2시 한국 의료진 6명이 모두 안전하게 인계됐습니다.
건강 상태도 양호했어요. 무장단체가 오히려 잘 보호해줬다는 게 놀라웠죠. 의료진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저들이 우리를 납치한 게 아니었어요. 정부군의 폭격에서 구해준 거였습니다. 오해였어요.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납치가 아니라 구조였던 거예요. 언론 보도가 잘못됐던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죠. 오후 3시 무장단체 지휘관이 마지막 말을 했어요. 한국은 진짜 다른 나라군요. 힘으로 압박하지 않고 대화로 해결하려 했어요. 존경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힘은 무기가 아니라 신뢰였구나. 상대방을 적으로 보지 않고 동등한 인간으로 대했던 거예요. 오후 4시 미얀마에서 돌아오는 길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렸습니다. 라오스에서 한국 관광객 18명이 강도에게 습격당했다는 거였어요. 부상자도 여러 명 발생했죠. 이번엔 성격이 달랐어요. 조직적 범죄가 아니라 단순 강도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상자가 있어서 신속한 의료 지원이 필요했어요. 한국 팀은 미얀마에서 바로 라오스로 향했습니다. 휴식도 없이 연속 작전에 들어간 거였죠. 팀원들의 피로가 쌓여가고 있었어요. 오후 5시 라오스 비엔티안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경찰과 즉시 합동 수사에 들어갔어요. 강도들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라오스 경찰의 수사 역량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장비도 부족하고 인력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한국 팀의 기술적 지원이 절실했죠. 오후 6시 한국에서 추가 지원팀이 도착했습니다. 과학수사 전문가들과 최신 수사 장비를 가져왔어요. 라오스 경찰도 신기해했죠. DNA 분석, 지문 감식, CCTV 분석까지 첨단 기법들이 동원됐습니다. 라오스에서는 처음 보는 수사 기법들이었어요. 저녁 7시 첫 번째 단서를 찾았습니다. 강도들이 남긴 지문에서 신원이 확인된 거였어요. 라오스 국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이 태국 국경 근처로 도망쳤다는 거였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수사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어요. 저녁 8시 태국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긍정적인 반응이 왔어요. 한국의 캄보디아 구출 작전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한국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태국 경찰청장의 메시지였어요. 동남아 전체가 한국을 신뢰하기 시작한 증거였죠. 밤 9시 3국 합동수사팀이 구성됐습니다. 한국, 라오스, 태국이 함께하는 전례 없는 협력이었어요. 범죄자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죠. 한국의 첨단 기술, 라오스의 현지 정보, 태국의 국경 통제가 결합됐습니다. 완벽한 공조 체계였어요. 범죄자들이 숨을 곳이 없어졌죠. 밤 10시 범죄자들의 은신처를 발견했습니다. 태국 국경에서 10km 떨어진 산속이었어요. 즉시 포위망을 구축했죠. 이번에도 총격전은 없었습니다. 한국팀의 협상 전문가가 나서서 설득을 시작했어요. 저항하지 말고 나오라.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는 내용이었죠. 밤 11시 강도 일당 5명이 모두 체포됐습니다. 무혈 검거였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잃어버린 물건들도 대부분 회수했죠.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강도 일당이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말이에요. 이런 일은 처음 봤습니다. 자정, 부상당한 한국 관광객들이 모두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어요. 며칠 내에 완전히 회복될 예정이었죠. 새벽 1시 라오스 총리가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한국의 도움으로 우리 치안이 크게 개선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한국이 가져온 수사 기법들이 라오스 경찰에게는 혁신이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범죄들을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죠. 새벽 2시 태국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왔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싶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국경 지역 치안 협력을 제안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동남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싶었어요.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질서 말입니다. 새벽 3시 한국 외교부에서 공식 발표를 했어요.
동남아 지역 안전망 구축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 거였습니다. 핵심은 이거였어요. 각국과 양자 협력을 맺고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였죠. 동맹이 아니라 인도주의 협력이었어요. 새벽 4시 동남아 각국에서 환영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까지 모든 나라가 참여 의사를 밝혔어요. 심지어 미얀마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왔습니다. 무장단체와의 대화 경험이 좋은 인상을 남겼던 거예요. 한국은 다른 강대국과 다르다는 평가였죠. 새벽 5시 중국에서 예상치 못한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동남아 정책에 관심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견제가 아니라 협력을 원한다는 뉘앙스였죠. 저는 놀랐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해가 됐어요. 한국의 방식이 중국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었거든요. 안정적인 동남아는 중국의 경제에도 유리했어요. 한국이 만드는 협력 체계에 중국도 참여할 수 있다면 윈윈이었죠. 오전 6시 미국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동남아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는 메시지였어요. 견제보다는 협조 분위기였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외교 모델을 제시하고 있구나. 힘의 논리가 아니라 협력의 논리로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나라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오전 7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지난 일주일을 돌아봤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시작된 작은 사건이 동남아 전체를 바꿔놓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자국민을 구출한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지역 질서의 토대를 만들고 있었어요. 모든 나라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말이에요. 일주일 후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 기업 임직원 25명이 테러 조직에게 납치당한 거예요. 지금까지 중 가장 대규모였죠. 이번 사건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의 아부 사야프 조직이었어요. 국제적으로 악명 높은 테러 단체였죠. 과거에 외국인을 참수한 적도 있었거든요. 더 심각한 건 이들의 요구 사항이었어요. 몸값이 아니라 정치적 요구를 해온 거였습니다. 필리핀에서 미군 철수, 이슬람 독립국가 승인 같은 불가능한 조건들이었죠. 한국 정부는 즉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상대였거든요. 이번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정원장의 솔직한 발언이었어요. 아부 사야프는 협상을 거부하는 조직이에요. 폭력만이 유일한 언어죠. 필리핀 정부도 난감해했습니다. 자국 군대로도 해결하지 못한 조직이었거든요. 최선을 다하겠지만 보장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에서 특별대책팀이 구성됐어요. 이번엔 규모가 달랐습니다. 1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투입됐죠. 외교팀, 군사팀, 정보팀, 협상팀, 의료팀까지 모든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심지어 이슬람 문화 전문가와 종교 지도자들도 포함됐죠. 저는 이번에도 현장 참관을 요청했습니다. UN 차원에서 공식 참관단을 구성한 거였어요. 한국의 대응 방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싶었거든요.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하자마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이미 전시 상황처럼 돌아가고 있었어요. 24시간 비상체제였죠. 첫 번째 정보 수집부터 어려웠습니다. 민다나오 섬은 필리핀 군대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었어요. 정글과 산악지대로 이뤄진 천연 요새였죠. 하지만 한국팀은 다른 접근을 시도했어요. 현지 이슬람 공동체 지도자들과 접촉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종교적 연결고리를 찾으려는 전략이었죠. 이슬람 종교 지도자 한 분이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아부 사야프의 정신적 지주를 만나보겠다는 거였습니다. 무력이 아닌 종교적 대화로 해결해보자는 뜻이었죠. 처음엔 다들 의심스러워했어요. 테러리스트와 대화가 가능하냐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한국 팀장은 달랐습니다.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틀간의 복잡한 중재 끝에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중립지역인 코타바토시의 이슬람 사원에서 만나기로 한 거였어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한국 협상팀장과 아부 사야프 정신적 지도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무장경비 없이 단둘이서요. 양쪽 모두 목숨을 걸고 온 자리였어요. 대화는 코란 구절로 시작됐습니다. 한국 팀장이 이슬람을 공부해왔다는 걸 보여준 거였죠. 평화와 자비에 관한 구절들이었어요. 당신들은 왜 우리 국민을 붙잡고 있습니까? 한국 팀장의 직접적인 질문이었어요. 그들은 당신들과 싸우러 온 것도 아니고 해를 끼치려 한 것도 아닙니다. 아부 사야프 지도자의 답변이 의외였어요. 우리는 세상의 관심을 끌고 싶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알리고 싶었어요. 그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절망에 빠진 한 인간의 모습이 보인 거였어요. 오랜 내전으로 지친 사람의 마음이었죠.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한국 팀장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폭력이 아닌 대화로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방법 말입니다. 6시간의 긴 대화 끝에 기적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인질을 풀어주는 대신 한국이 민다나오 지역 평화 프로세스에 참여하기로 한 거였어요. 구체적으로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이 민다나오 지역에 병원과 학교를 건설하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이었죠. 우리는 싸우고 싶어서 총을 든 게 아니에요. 아부 사야프 지도자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살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날 저녁 25명의 한국인 전원이 안전하게 풀려났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돈 한 푼 주지 않고 이뤄낸 기적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아부 사야프 조직이 무기를 내려놓고 평화 협상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거였어요. 50년 내전의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이었죠.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한국이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면서 평화의 기적이라고 표현했어요. 국제 언론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코리안 미라클, 평화의 마법사들이라는 제목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테러와의 전쟁이 아니라 테러와의 평화를 보여준 거였거든요.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쓰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유엔 경력상 이런 해결책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폭력으로 폭력을 막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증오를 녹인 거였어요. 한 달 후, 한국의 새로운 외교 모델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유엔에서 국민 우선 인도주의 외교라는 공식 명칭을 부여한 거였어요. 유엔 총회에서 한국 외교부 장관이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외교는 게임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협상은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였죠. 그 연설을 들으며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20년간 유엔에서 일하면서 이런 확신에 찬 외교 철학은 처음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 성과로 입증됐다는 게 더욱 놀라웠죠.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190개 회원국 대표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유엔 역사상 보기 드문 장면이었죠. 그 직후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동남아 각국이 한국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거였어요. 신속 대응 시스템, 인도주의 협력, 평화적 해결 방식까지 모든 걸 배우고 싶다는 거였죠. 베트남이 가장 먼저 나섰어요. 한국과 포괄적 안보 협력 협정을 맺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군사 동맹이 아니라 인도적 협력 동맹이었어요.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뒤따랐습니다. 심지어 미얀마까지 참여 의사를 밝혔어요. 동남아 전체가 하나의 인도주의 협력체로 묶이는 역사적 순간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역외 국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한국의 동남아 정책에 동참하고 싶다는 메시지였죠. 과거 역사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일본이 이런 제안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성과가 워낙 인상적이었던 거죠. 중국의 반응은 더욱 의외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의 평화 외교를 지지한다. 중국도 함께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이 보여준 리더십에 감명받았다면서 미국도 이런 방식을 배우고 싶다고 발언했습니다. 세계 최강국들이 모두 한국의 방식을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작은 나라 한국이 새로운 국제 질서의 모델을 제시한 거였죠. 그로부터 석 달 후,
아시아 평화 협력체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국이 주도하고 15개국이 참여하는 전례 없는 협력체였어요. 핵심 원칙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둘째, 모든 갈등은 대화로 해결. 셋째, 협력의 이익은 모든 참여국이 공유. 간단하지만 강력한 원칙들이었죠. 첫 번째 공동작전이 곧 실시됐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였습니다. 15개국이 동시에 구조대를 파견했어요. 한국이 조정 역할을 맡았죠. 48시간 만에 구조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생존자 구출, 의료 지원, 긴급 물자 배급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기적이라고 부를 정도였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단순한 협력체가 아니라 새로운 문명이구나.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갈등이 아니라 화합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1년 후, 저는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21세기 대한민국, 결심의 외교였어요. 그 보고서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국가의 진정한 힘은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느냐에 있다.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다. 마지막 문장은 이거였어요. 나는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여준 가장 큰 기적을 목격했다. 그것은 사랑이 가장 강한 무기라는 진실이었다.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 인천공항에서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20년 만에 고향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태극기였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그 깃발을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은 이제 진짜 강국이 됐구나.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이끄는 나라가 됐구나.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한국 땅이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기적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전 세계가 한국처럼 되길 바라는 마음도 함께 말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영국에 돌아가서도 한국의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다고. 세상에 희망이 있다는 걸, 사랑이 증오보다 강하다는 걸 알리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저의 한국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많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 말입니다.